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 중국과도 다양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정치권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 이진곤 개공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귀국길에 전용기 안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과도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하겠다. 좀 의미를 둘 만한 발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순방, 특히 전승절 참가, 그다음에 열병식 참가 이런 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박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군사적, 또 국제적 이 미래를 우리가 과거에 같이 좀 수동적으로 상황 변화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얹혀서 가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우리가 이제 대처하고 개척해 나간다 아마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와 북한 간의 양측이 이제 이게 직접적인 당사자지만 사실은요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 주변 여러 가지 열강들과의 관계를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특히 중국은 바로 인접 국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중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다행한 것은 중국과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대한민국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또 통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존 구도에서는 잘 못 들어봤던 워딩 같은데요. 중국과 그렇게 논의하겠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6자 회담이든 뭐든 얘기할 때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거기에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또 애매한 입장을 보이거나 그랬었는데 6자 회담도 중국이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마 역대 이래로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 그칠지 앞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도 그만큼 한국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지 하나 변수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과 적극적인 관계가 생긴다면은 오히려 혈맹의 관계라고 했던 미국과의 균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과제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역할자로서 등장했던 계기를 가졌다. 이번에 아마 보도가 되는 것을 보면은 중국의 소리를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주는 것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이 상당히 의미를 갖게 됐다.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면은 푸틴 정도만 주목을 받는 정도의 이번에 국제적인 행사가 됐죠. 그러면 동북아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은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또 대만은 또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싸우기는 2차전 본인들이 싸웠는데 국민당이 싸웠다. 그랬는데 공산당은 나중에 숟가락만 넣는 형편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의 대통령이 거기에 전승절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방식이 됐다면은 이번에 상당히 의미가 축소가 됐을 겁니다. 그 점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한 예우를 받아서 무슨 빚을 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이번에 오히려 빚을 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그걸 떠나서도 최근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지금 뭔가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랬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의 틈새에서 어정쩡했는데다가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문제를 풀려고 대북 관계든 대일 관계든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중국과 평화 통일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한다면 뭐 어떤 걸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이제 뭐랄까 강화한다든지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죠. 우선 평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전체 안보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건 바꿔 말해서 군사적인 서로 충돌 같은 건 없어야죠.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야죠. 그런 점에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우선 한반도에서 이 이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가능하면 평화
구조를 이제 거기 이제 정착시켜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논의,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북한 핵이라든지 이 북한의 또 혹은 이제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해서 여하히 대응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중국도 뭐냐면 지금 세계 G2로 등장했다는 것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 정치 체제 여하간에 이제 세계의 지도 국가로 등장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여전히 이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져 있는 북한을 옆에 끼고 있다든지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니까 북한에 대한 바로 그런 점을 북한을 어떻게 다독이고 어떻게 북한을 잘 관리함으로써 북한이 그런 이 군사적 그런 이제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느냐,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과 중국이 협조할 그런 여지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점부터 일단 논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도 분명히 했지만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반도가 북한에 아주 격변 사태가 생겨서 통일의 기회가 오든 아니면 서로 북한의 체제가 변해서 그래서 평화적인 말하자면 그런 통일의 기회가 오든 간에 중국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주도 세력을 우리 한반도 한국인,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한민족이랄까요? 그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이 분명히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이제 부담을 덜 것이고, 다만 하나 그렇게 될 때 미국 세력도 일단 그런 스탠스를 취하라든지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통일을 추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또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가는 이런 그런 한반도 평화 구상 또 한반도 통일 구상 이런 것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주변 국가들하고 러시아까지 합쳐서 논의가 된다면 아주 이번에 얻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평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덧붙이자면요. 이번이 그냥 종전 70년이 아니고 전승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중국의 전승절에서 너무 군사적인 위세만 조금 보여줬던 초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대한 반성적인 과제는 이제 화해와 협력, 평화라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던 게 굉장히 국적으로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군사적인 위세를 조금 보인 초점을 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병시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있다면 열병 그렇게 하더라도 이후에 나머지 내용적인 메시지는 조금 그것을 강조해 줬으면 전후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할 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반도 관련 평화는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죠. 당장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 평화의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이겠고, 그 문제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DMZ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행동 부분이 있겠죠. 더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핵 문제가 되겠는데, 핵 문제에 대해서는 속내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핵 문제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육자회담의 질서 틀 속에 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되게 가장 기본적인 육자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의제가 북한의 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주도할 때는 중국이 가끔은 육자의 틀 속에 동조해줬다가 가끔 태업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부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약속을 했던 것만큼 실제로 과연 그렇게 할지, 또 이것은 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국의 대미 전략에서 어떤 이해관계나 의미를 가질지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분위기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역할을 할지 우리가 좀 이것은 좀 이끌어가야 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 원장 지적을 하신 바로 그 점인데 보면 그래서 느끼는 게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말하자면 옛날에 그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 그런 사회주의 체제다. 정치적으로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옛날 미리암 교수가 이 지배에 대한 복종을 어떻게 승인과 복종을 어떻게 이끌어내에 대해서 그 고전적인 이론입니다만은 미란다 크레덴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란다는 건 감성의 호소에서 그 복종을 이끌어내는 것, 크레덴다는 합리적 이성적 그 설득에서 이끌어내는 건데, 미란다라는 게 바로 전형적인 것이 저렇게 엄마무시한 그런 열병식이라든지 지축을 흔드는 그런 탱크의 행진이라든지 미사일의 행진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에서와 같은 그런 거대한 건물, 기념물, 기념조형물 아니면 금강산에 큰 글씨 파는 거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역시 정부의 위력을 저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내부용으로 국민들에게 그런 중국 국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중국이라는 것은 이번에
이번에도 뭐 계속 강조됐습니다만 한족까지 포함해서 56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족 간에 이런 그것을 질서 있게 잘 이끌어 나가려면 역시 또 정부의 위력을 발휘할 참 이거 과시할 필요도 있는 거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시한 종이 호랑이적 그런 중국이 아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만큼 잘 무장된 군대를 갖고 있다. 이것도 또 과시하고 그럴 필요해서 했는데 역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저런 게 했으니까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래도 하나의 과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어진 건데 잠깐만 하나 추가하자면 저는 우리 언론의 보도도요. 그동안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예우받았던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대로 이번에 중국의 전승절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기여가 컸기 때문에 과연 이후에 과연 중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보답해 줄지 이런 차원의 접근을 해야지 우리 반대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접근하는 것이 반대로 해서 그걸 좀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며칠간 중국 방중 일정 때문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도 좀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동북아 외교에서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차차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언제 좀 정치권 현안 그동안 계속 2, 3주 동안 외교 안보 이슈가 계속 터져가지고 국회 쪽 논의가 좀 뒷전으로 밀려났었는데 바로 다음 주 10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고 있어서 국회 쪽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좀 논란이 됐던 발언이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쇠파이프 발언인데요. 직접 한번 발언 들어보시죠. 불법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그 공권력을 쇠파이프로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법 무도한 행위 때문에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만 불 대해서 10년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3만 불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경제 발전에 끼친 폐악은 엄청납니다. 내가 너무 과격했지만 왜 저런 헛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는지 이력서 한번 써본 사람들 아니죠.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제 더 이상 책임지우지 마시고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조들은 뭐 하셨습니까? 진짜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나온다면 쇠파이프 휘두를 대상은 그대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발언 들어보셨는데 이진국 교수님, 이 두 인사의 발언의 수위가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격조의 측면에서는 좀 두 분 다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쇠파이프라는 이야기들이 으스스하네요. 기분이 그런데 이제 아마 폭력 시위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폭력 시위가 쇠파이프가 난무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아마 이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점을 지적한 것 같은데 그 점을 지적하면 또 상대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당 대표쯤 되시면 너무 과격한 그런 폭력 시위는 안 좋았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제 공권력이 말이죠. 이런 폭력 시위에서 대응하는 대응력이 굉장히 떨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을 그렇게 지적해 주셨으면 좋은데 너무 솔직하게 지적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는 요즘 또 쇠파이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또 굉장히 이제 불쾌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용득 최고위원 그 옛날에 노동운동 하던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노총 제1야당의 최고위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치인이고. 그럼 정치인이면 정치인다운 이제 언어를 구사를 하셔야 될 텐데 여기서 상대방을 항상 그렇게 좀 어떻게 인격적으로 좀 까내리는 그렇게 좀 뭐랄까 당신들 어디 이력서 한번 써본 사람이냐 이런 선조는 뭐한 분들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고 더더구나 독립운동가들이 나오셨으면 쇠파이프는 당신들이 맞을 거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통령하고 좀 집권 여당의 대표를 보고 국가기관이고 하나는 또 같은 정당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예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옛날에 운동권적인 옛날에 노동운동할 때 그런 의식에서 아직 못 벗어났는데 이용득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여러 번 좀 아마 이런 말씀에서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좀 이제는 정치인 되셨으면 정치인다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후배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모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네, 그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얘기해놓고 나서도 내가 너무 과격했나? 웃으면서 얘기했었죠. 그렇게 본인도 예. 스스로 얘기하는 도중에 느꼈었나 봅니다. 그 말 자체도 과격했지만 우리나라가 2만 불에서 3만 불로 가지 못한 것을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모든 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듯이 한 것도 좀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들도 많이 나와 있죠. 경제단체들 특히 노조의 문제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정경련에서 조사했던 자료에서도 경제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 강경 노조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이 1차적인 요인이었고 2차적으로 이제 강성 노조 지적했었고요. 또 코트라에서 외국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데 문제했을 때 강성 노조의 문제는 4번째 정도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가 2만 불에 3만 불로 가는데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말할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이 4대강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친일청산 잘했으면 이거 등등 내걸면서 그걸 잘했으면 오히려 3만 불로 갔을 거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일리 타당하다고 보고요. 일단 그 본인이 지적했다시피 그 용어 자체도 과격했고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과장해서 연결시켰던 게 있고요. 이형득 최고 이런 건 얘기했겠죠. 당 대표 또 대통령 본인들은 직접 삶과 생활의 현장에서 월급받고 일하면서 고생해 본 적 있느냐 이런 문제는 본인이 한번 내 속으로 많이 느꼈게 된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국 노총에 있을 때 했다면은 뭐 좀 되게 묵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현재 당의 최고위원 일원으로서 하다 보니까는 서로의 논쟁거리를 만들고 막말이지 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있는 하면은 일정하게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긴 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꼭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는 행동이 앞섰지 않습니까? 물리력이 앞서가지고 뭐 때려부시고 뭐 이렇게 파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뭐 국회 선진화법 이래 뭐 이제 정치권에서 폭력은 몰아내자 이랬는데 폭력은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 폭력까지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뭐 여기 김 원장이나 제가 앞장설 그런 지위에 있는 건 아니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정치권의 그 지도자들이 앞장서 줘야죠. 네. 뭐 두 분 말씀 좀 요약해 보면 뭐 김무성 대표는 좀 논리의 비약 과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당 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형득 최고위원은 거기에 맞서서 좀 너무 도를 넘은 과도한 발언이 아니었나 말씀하셨는데 항상 신년이 되면 여야 대표가 막말 퇴출하자고 얘기하는데 좀 격조 있는 뭐 정치권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다른 화제를 좀 돌려서요 총선 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뭐 뾰족한 해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면은 결국 이게 국정감사 이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가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선거구 조정을 해야 되고 하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법 고치는 이것 때문에 항상 서로 맞서가지고 싸우고 그다음 특히 선거구 때문에 서로 사생 결단하듯이 하고 이러는데 물론 당사자가 되면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되느냐 뭐 하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이겠습니다만은 국민은 그것보다는 당신들 밥그릇 챙기기 전에 국민 생활 좀 잘 챙기라 이렇게 이제 그런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진작에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끝내놓고 지금 들어가야지 꼭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이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느냐 어쩌느냐 비례대표를 늘리느냐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제시했던 그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도화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새누리당이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보든지 사실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전략 공천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번에 여야 간에 일단 합의가 된 건 300명 선은 지킨다는 게 일단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지역구 결론은 그것에서 300명을 지킨다면 지금 헌재가 말한 2대1로 맞추고 하자면 아마 어차피 그 안에서 지역구가 조금 늘어날 거고 비례대표가 좀 줄어들 텐데 그 정도 비례대표 가지고는 권역별로 하든 뭐 그냥 지금같이 전국 비례로 하든 여야 간에 이 손실이 별로 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렇다면 그런 선에서 충분히 합의는 될 수 있거든요. 저걸 만약에 늘렸을 경우에
비례대표를 굉장히 늘렸을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지만은 그 한계 내에서는 네. 뭐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아마 합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헌재가 이미 2대1로 하라고 결정했으면 그건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그 이해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는 거니까 영 합의 못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이 문제는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협상력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먼저 국회가 일정을 지키지 않는 것 관련해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절차법을 어겼을 때 제재 사항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 사항이 없죠. 헌법도 어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겼을 때 저는 그래서요. 국회가 제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3의 기구라든가 행정부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야 된다. 선거구획정이나 선거제도를 국회가 정해진 일정, 현재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하기로 약속했죠. 물론 개정된 국회법은 1년 전에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과도기에 이제 6개월 전으로 합의를 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만약 그 기간 동안에 국회에서 제 몫을 하지 못하면은 저는 행정부로 자동으로 권한이 넘어가서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더라도 국회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합뉴스 등에서 이런 좀 방향을 좀 논쟁적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필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국회 논의가 정수 이런 문제보다는 선거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확정한 다음에 순서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건 아예 뒷전으로 가버리고 나서 다시 되치기 하려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당은 현재 현상 유지하려는 기본 방향이고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른데 뭔가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야당의 입장이었다면은 선거제도의 현행 소선구제 문제를 먼저 치고 나가서 이걸 걸고 안 되면 다음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미 지금 정수를 확정을 해버린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는 또 하나 계속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여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선거제도하고는 결합해서 논의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하고 싶으면은 각 정당들이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김 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대개 이제 이런 법은 이제 강제 규범이 되니까 뭐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강제 규범이거든요. 근데 강제 규범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그 뒤에 안 지켰을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뭐 페널티가 주어진다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단 말이죠.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을 가장 경시하는 집단이 어디냐? 미안하지만은 입법을 하는 국회가 가장 그걸 안 지키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이 법을 고쳐가지고 거기에다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권한을 행사 뭐 하기 싫으면 다른 기관으로 넘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이 국회법도 제대로 정말 바로 그런 점에서 본질적인 손질을 좀 가하는 것이 입법부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원장님 추석 전에 총선룰에서 결정을 내기는 여야 단판을 통해서 내기는 뭐 어렵겠죠. 어렵겠습니다. 네. 우선 결국 이제 정규회 이후로 좀 미뤄지는 일단 형식상으로 저는 네.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는 서로가 이제 뭔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협상과 타결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역구를 조금 축소하는 수준에서 해가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지 이런저런 논의하다가 그냥 현재를 두고 한두 석 정도 조정을 가지고 비례하고 지역구하고 조정하는 수준으로 갈지 현행 성격으로 봤을 때 여당의 입장은 후자에 가까워지는데 야당에서는 지역구를 축소해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가 권유한 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권역별 해보든지 그러면 아니면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를 봐버렸지만 다시 돌아가서 확대하더라도 조금 선거제도를 바꿔보든지 이런 걸 좀 도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라면 추석 전에 좀 타결을 보긴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는 이제 국민한테 공천권을 준다 그런 취지인데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 나눴던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의 효과로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소위 친박계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라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일각에서는 여권도 일각에서는 과연 다른 데는 몰라도 TK 지역이 과연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겠느냐, 대통령 의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있겠느냐 주로 이런 친박계 이야기가 의원이 나오고 많죠. 있어요. 또 TK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 점에서
이 김무성 대표 오픈 프라이머리를 정말 관철해낼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될 문제고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오픈 프라이머리 이건 사실은 야당 측에서 먼저 그것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강조했던 건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정당 정치라는 점과 정당의 책임 정치라는 점과 연결시켜 볼 때 그것이 과연 금과 옥조일 수가 있느냐. 네. 그 점에서는 또 다시 생각해야 돼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그 우리 그동안의 국회 경험을 보면 어쨌든 총선 전에는 결말이 나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크게 다급해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어차피 이래도 총선 전에는 결말이 나겠지. 네, 그런 분위기 생각하니까. 같아요, 실제로.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 뭐 이 부분은 계속 올 정기국회 내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총선론은 그렇고 야당 얘기가 좀 급한데 잠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어제 이번 주에 안철수 의원하고 혁신위원회 감정 다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뭐 외부에 이제 천정배 신당에도 나오고 추석 전에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원장님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지금 9월 위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제 9월 이제 말 돼가면은 혁신이 일정이 끝나게 되죠. 또 반대로는 총선 일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던 말들이 이제 직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의 유상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말해준 표현이 뭐냐?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은 현재 당의 문제를 지금 지도부 흔들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문재인 대표의 처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혁신이가 역할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도부 흔들기를 막든지 문재인 대표를 물러나게 하든지. 그런데 지금 혁신이가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다른 제도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혁신이 역할을 가지고 문제 해법은 아니다. 그 이제 혁신이의 태생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혁신이에 뭔가 기대를 해본다라고 이제 형식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혁신이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또 계속 문재인 대표가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보다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내심 뭔가 본인이 문제가 있다거나 책임이 있다거나 쪽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쪽이 당 흔들기, 지도부 흔들기다. 라고 있는 본심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충돌이 좀 구체화되고 노골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 교수님은 그 외부의 그 천정배 신당문이라니 그거 이제 당내 비주류 거기 간에 어떤 뭐 크게 뭐 결합하는 움직임이나 그것까지 갈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당내에서 사실 아마 신당파, 뭐 분당파들이 네. 지금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어떤 동력이 지금 오히려 더 약화되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네. 고심하는 것 같고 만약에 동력이 좀 커졌더라면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김한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훨씬 홀가분하게 뭐 당내에서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근데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지금 당내에 있어도 입장이 지금 난처하게 돼 있고 다 그렇다고 당을 벗어나서 하려니까 세력화가 또 이제 의심스럽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김상곤 혁신위원장하고는 전에는 그렇잖아요.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또 서로 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려고 했었죠. 이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네. 김상곤 위원장도 좀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그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면 책임의 일말을 진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 안철수 의원은 생각할 때 그럴 거야. 난 책임졌어. 우리는 김한길 대표하고 나하고 책임지고 그때 물러났잖아. 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어쨌든 이건 이제 봉합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혹시 김상곤 위원장이 우회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지적한 거 아닐까요? 글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 현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누구야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또 박영선 의원하고 또 안철수 의원은 또 그런 옛날에는 안 좋은 관계였잖아요. 여하튼 이런 것을 볼 때 정치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데 지금 사실 이제 새로 재편되는 이 세력 구도가 과연 안철수 뭐 김한길 이런 분들까지 나가서 새로운 범비노의 어떤 세력화가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동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근데 일부는 나갈 거예요. 예, 일부는 나갈 수 있어요. 박주선 의원은 나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 원래 나갈 소지는 굉장히 많은데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야당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깨트릴 정도 힘을 가질 수 있을지 또 한 번은 이제 혁신이라는 문제가 좀 긍정적인 뭔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명분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아마 혁신이 활동이 끝나는 시점 그래서 혁신이 실패했다 이런 지적도 하나의 명분 쌓기로 볼 수도 있는 점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야당 뭐 내용도 추석 때까지 계속 시끄러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이진곤 개공 교수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은 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